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분명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이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이제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이번만 마지막이야. 조금만 더 참으면 달라질 거야. 내가 더 잘해주면 이 사람도 변할 거야.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 걸까?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결정하는 일을 나는 하지 못하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이 깊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더 쉽게 그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의 거장은 일찍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가두는 메커니즘들이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혹은 과거의 그런 관계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으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손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혼란과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아침마다 오늘은 달라질 거야 라고 다짐하지만 결국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이라는 종이 살아남기 위해 발달시켜온 무의식의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탐험할 6가지 함정은 단순한 심리학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가슴이 먹먹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준다면 약속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랬는지, 왜 떠나지 못했는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언제나 자유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당신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당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함정은 그림자의 투사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당신 안에는 2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이 의식하고 있는 자아, 세상에 보여주는 나, 스스로 알고 있다고 믿는 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아 어둠 속에 감춰둔 나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착한 아이는 화를 내면 안 돼. 강한 사람은 울면 안 돼. 좋은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의 분노를, 슬픔을, 욕망을 억누릅니다. 그것들을 마음 깊숙한 곳에 가둡니다. 하지만 가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둠 속에서 살아 숨쉬며 때로는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억압한 바로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끌리거나 혹은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필요는 뒤로 미루고 절대 이기적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당신이 어느 날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저없이 요구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저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니, 당신 안에 억압되어 있던 그 부분이 그 사람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자신도 조금 더 자유로워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의 이기심이 당신을 다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은 당신이 거부한 당신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떠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일부를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면 벌을 받거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 모든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주 만나는 상대는 어떤 유형일까요? 바로 분노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사람입니다. 폭발적이고 감정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기까지 한 사람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분노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왜 분노가 많은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이 억압한 분노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내 안의 분노도 다스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는 자신의 그림자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사람의 분노가 당신에게 향할 때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어린 시절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필사적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노력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상대방에게서 보는 것이 실제로는 당신 자신의 거부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관계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잘못이었다는 거야?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책이 아니라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아, 내가 저 사람에게서 강렬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저 사람은 내가 거부한 나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이미 그 투사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이기적일 수 있구나. 나도 화가 날 수 있구나. 나도 약할 수 있구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평생 쌓아온 자아상을 흔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해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진정으로 자유롭게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구원자 콤플렉스입니다.
이것은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덫입니다. 당신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사람은 나만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해해. 내가 떠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은 매우 숭고해 보입니다. 마치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안에는 매우 복잡한 무의식의 동력이 숨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불행해 보였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린 당신은 그것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착하면, 내가 더 잘하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질 거야. 내가 뭔가를 하면 우리 가족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이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내가 충분히 잘하지 못해서야. 내가 더 노력하면 될 거야. 이 패턴이 무의식 깊숙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린 시절에 그 무력감과 함께 그것을 극복하고 싶은 욕구가 함께 해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내가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당신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가능성의 그 사람, 변화한 이후의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상상 속에 있는 모습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둘째, 당신의 자존감이 상대방의 변화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봐, 내 사랑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당신은 깊은 실패감을 느낍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부족했어. 셋째, 이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명의 온전한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자와 피구원자의 관계는 불평등합니다. 한 사람은 항상 주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항상 받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항상 강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은 항상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상대방이 완전히 나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건강해지면 당신이 필요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사람을 돕는 것에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깨달음입니다. 자신이 선한 의도로 하는 행동 뒤에 이런 무의식적인 동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는 용기가 있어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원자 콤플렉스를 가진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해요.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닌가요? 사랑과 구원의 욕구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평화로운가요? 아니면 불안한가요? 진정한 사랑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구원의 욕구는 끊임없는 긴장을 만듭니다. 항상 걱정하고, 항상 관찰하고, 항상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 관계에서 당신 자신일 수 있나요? 아니면 항상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진정한 사랑 안에서는 자신의 약함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항상 강해야 하고, 항상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절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완전히 건강해져서 당신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그 관계를 원하나요? 만약 이 질문에 주저하게 된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필요로 받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프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선물입니다.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필수적이지 않아도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외상적 유대감 혹은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강력한 함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가장 원시적인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는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어느 순간은 매우 달콤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대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 사람은 차갑고 무관심해집니다. 심지어 잔인해지기도 합니다. 당신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지? 당신은 필사적으로 이전의 그 따뜻함을 되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시 그 사람이 돌아옵니다. 다시 다정해집니다. 당신은 안도합니다. 이전의 차가움은 잊혀집니다. 오직 이 순간의 재결합의 기쁨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상하게도 처음보다 더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상실의 고통을 경험한 후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뇌는 이 관계를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친절할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이 멀어질 때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분비되고 생존 위협을 받을 때와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뇌는 수만 년 전 동굴에서 살던 시절에 설계되었습니다. 그 시절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거부와 배제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불안정한 관계에서 특히 예측할 수 없이 따뜻함과 차가움을 반복하는 관계에서 우리의 원시적 뇌는 이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왜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도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생존 회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특별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재결합의 순간, 당신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것은 마치 마약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이 화학적 보상은 불규칙할수록 더 강력합니다. 도박 중독자가 때때로 이기기 때문에 계속 도박을 하는 것처럼 당신도 때때로 오는 그 사람의 따뜻함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지? 왜 의지가 없는 거지? 하지만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의지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뇌가 생존 모드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존 모드에서는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고 원시적 뇌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또한 이런 관계에서는 인지 부조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 사람에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습니다. 시간, 에너지, 감정, 때로는 물질적인 것까지.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인정하기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은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것은 최소화하고 좋은 것은 과장합니다. 다른 커플들도 다 이렇게 싸우잖아. 모든 관계에는 힘든 시기가 있는 거지.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백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투자가 헛된 것이 되고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고립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 않으니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생각하며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욱 외롭게 되고 그 유일하게 가까운 사람인 문제의 상대방에게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나는 지금 외상적 유대감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매우 자연스러운 진화적으로 프로그램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패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순간에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패턴을 글로 써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월 5일 매우 다정했음, 3월 8일 갑자기 연락 두절, 3월 12일 다시 돌아와서 사과했음.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패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집단 무의식의 각인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깊고 철학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태어나지만 동시에 우리는 수천 년의 집단적 경험을 물려받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온 관계의 원형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것은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소설을 읽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특정한 관계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다. 사랑한다면 참아야 한다. 좋은 아내는 남편을 잘 내조해야 한다. 남자는 강해야 하고 여자는 순종적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무의식 깊숙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 원형들을 재현하려고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대본을 따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고통받는 여인의 원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문학 작품, 드라마, 심지어 역사적 이야기에서 반복됩니다. 한 여성이 자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남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녀는 고통받지만 그 고통 속에서 어떤 고귀함이 있습니다. 그녀는 순교자처럼 성자처럼 보입니다.
이 원형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 역할을 재현하려 할 수 있습니다. 고통받는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 고통을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 심지어 숭고한 것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내가 참으면 결국 좋아질 거야. 내 희생이 언젠가 빛을 발할 거야. 혹은 구원받을 남자의 원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칠고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내면에는 상처받은 영혼을 가진 남자. 그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이야기에서 여성은 이런 남자를 만나 그를 구원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습니다. 이 원형이 활성화되면 당신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경고 신호로 보지 않고 오히려 도전 과제로 봅니다. 아, 이 사람은 상처가 있구나. 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당신이 독특하고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낡은 대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원형들은 개인의 행복보다 집단의 안정을 우선시하던 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의 감정, 개인의 욕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을 유지하는 것, 사회적 체면을 지키는 것, 역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시대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의 원형들은 여전히 과거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더 복잡한 것은 이런 원형을 따를 때 주변에서 때로는 칭찬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인내심이 있네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 드문데. 이런 말들은 당신의 희생을 강화합니다. 당신은 고통받으면서도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가? 이것은 진정으로 나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대본인가? 당신의 관계를 마치 드라마나 소설처럼 밖에서 바라보세요. 만약 이것이 책이나 드라마였다면 당신은 주인공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나요? 많은 경우 우리는 타인의 문제는 명확하게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참고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상황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 안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쓸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고통받는 순교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구원하는 영웅이 아니어도 됩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평범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관계 속에 있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것이 드라마틱하지 않다고요? 충분히 특별하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범한 행복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드라마틱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자기 가치의 외부화입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하지만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치를 내면에서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습니다. 특히 관계 속에서 찾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조건부 사랑을 경험합니다. 착하면 사랑받는다. 성적이 좋으면 인정받는다. 말을 잘 들으면 칭찬받는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게 됩니다. 나는 무언가를 함으로써만 가치가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잘 대해주면 당신은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하면 당신은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당신의 가치가 타인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언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욱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더 잘해주고 더 참고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랑을 잃는 것은 곧 자신의 가치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이 만난 사람이 당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을 때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욱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준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로 가치 있다는 증거가 될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마치 게임과 같습니다. 쉬운 게임을 클리어해도 큰 성취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게임을 클리어하면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쉽게 사랑해주는 사람보다 당신을 사랑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의 사랑을 얻는 것이 더 큰 가치 증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잘 대우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가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랑을 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완벽해져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당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면화된 수치심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나는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뭔가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부모님이 바쁘셔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했거나 형제 자매와 비교당했거나 어떤 실패나 거부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어린 당신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해석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충분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면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의 진심으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탐색하고 느끼고 치유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거기에 있었고 당신이 죽는 순간까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당신도 그것을 잃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해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는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나는 이 관계를 선택하겠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떠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이야말로 건강한 사랑의 기초입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함정은 미완결의 과거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깊고 가장 뿌리 깊은 함정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로부터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들. 무의식은 미완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무의식은 완결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미완결된 관계를 현재에서 재현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결말을 쓰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차갑고 거리감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린 당신은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했지만 결코 얻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당신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당신은 감정적으로 거리감이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의식적으로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나는 차갑고 무관심한 사람에게 끌리는 거지?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당신은 아버지와의 미완결된 이야기를 이 사람을 통해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이 차가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마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것처럼 느껴질 거야.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현재의 사람은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의 관계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혹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되고 통제적이었다면 당신은 성인이 되어서 자유를 갈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익숙한 통제와 밀착의 패턴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아는 유일한 사랑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갑자기 끝났습니다. 제대로 된 이별도 없었고 충분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럽고 상처받았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처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서 그 미완결된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불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의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미완결된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교묘한 이유는 당신 자신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관계에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유령들과 춤추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람은 단지 무대 위에 세워진 인형일 뿐이고 진짜 드라마는 당신의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해방적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느끼는 강렬한 감정의 일부는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온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의 미완결을 완결시킬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에서 그 이야기를 완성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내면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과거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찰자로서 돌아가세요. 상처받은 어린 당신을 바라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현재의 당신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세요. 그 아이를 안아주세요. 그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이제 괜찮아.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네 잘못이 아니야. 이것은 상상 속의 작업이지만 매우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를 위로하고 사랑해 준다면 그 오래된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과거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쓰세요. 분노, 슬픔, 실망, 그리움, 모든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를 쓰세요. 상대방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에 그 사람에게 계속 묶여 있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제 나는 자유롭게 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6가지 함정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자신의 관계 패턴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왜 특정 사람에게 끌렸는지, 왜 떠나기 힘들었는지, 왜 그토록 고통스러웠는지가 이해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한 번의 큰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에서 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각입니다. 당신이 이 함정들 중 하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관찰하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세요. 두 번째 단계는 자비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당신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약하거나 어리석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무의식의 힘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계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배우세요.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필요와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세요. 네 번째 단계는 연결입니다. 혼자서 이 여정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혹은 전문가와 연결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세요. 지지받는 느낌은 치유에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인내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2걸음 앞으로 가다가 1걸음 뒤로 물러나기도 합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진전을 추구하세요.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채워주는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 깊게, 더 지혜롭게, 더 자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재료입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과거의 희생자로 남을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의 창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미 선택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원합니다. 당신은 자유를 원합니다. 당신은 치유를 원합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걸어왔고 성공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필요한 모든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개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의 위대한 스승이 남긴 지혜를 다른 표현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어둠을 밝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의식으로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무의식이 의식이 되는 순간 그것의 힘은 약해집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는 것, 당신이 이해하는 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의 그림자를 보세요. 당신의 상처를 보세요. 당신의 패턴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아직 치유되지 않은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들을 빛 속으로 가져오세요. 그것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어둠 속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에서 치유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고통에서 자유로,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온전하고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당신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한 걸음 내디드세요. 지금 이 순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시작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빛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조용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그 목소리는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그 목소리는 당신을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쓸 시간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대본을 따르지 마세요. 더 이상 무의식의 힘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당신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세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얻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권리입니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고 당신 자신을 받아들이세요. 모든 면을, 빛과 그림자를, 강함과 약함을, 그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존재를 만듭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로는 외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입니다. 당신의 어둠 속에서, 당신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로운 당신이 이 변화의 과정을 신뢰하세요.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느 순간 당신은 돌아볼 것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을, 그리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이, 그 모든 상처가, 그 모든 힘들었던 순간들이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다는 것을, 더 온전한 당신에게로,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그 모든 경험에.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저 한 걸음만 내디드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신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저 한 걸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같은 느낌을 받았다면 댓글에를 남겨주세요. 우리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에게 알려줍시다. 당신의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었다면 그것도 환영합니다. 이곳은 안전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치유를 향해 가고 있는 동료 여행자들입니다. 당신의 용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빛들이 모여 큰 빛이 됩니다. 그 빛이 당신을 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로, 당신의 진정한 자에게로,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항상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있을 당신의 본질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사랑스러운 당신의 본질이 이제 가세요. 그리고 자유로워지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하루씩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귀향입니다.